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의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히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히토류 포함 가능성으로 우리 증시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서밋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컨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미트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선 브레인코, 미니맥스, 초상 국제은행 등의 대표가 참석하고 한국 측에선 루닛의 서범석 대표, CNS의 안중현 대표, 마음 AI의 최홍석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젠수랑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가 6세대 고대폭 메모리 HBM4의 첫 번째 소비자이자 유일한 사용자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6년 HBM4 물량이 사실상 완판 상태라고 밝혔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엔비디아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CEO는 AI 공장 때문에 더 많은 반도체 생산 공장이 필요하다며 메모리 공급 업체에도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머물던 AI가 몸을 입고 현실 세계로 나온 피지컬 AI가 CES 2026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엔비디아는 벤처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 공개를 예고했고 현대자동차는 산업 현장에 배치할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피지컬 AI 시대,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절을 360도 회전하고 50kg 자재를 가볍게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으로 보셨죠? 기계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피지컬 AI입니다. 생산 현장은 물론 우리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세입니다. CES 2026에서도 엔비디아와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피지컬 AI 전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피지컬 AI의 신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교수, 이태호 피쿨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라스베가스 CES 2026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화두가 피지컬 AI입니다. 영상에서 있던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인다. 이게 이런 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주요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지금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병욱 교수님, 왜 이 시점에서 피지컬 AI가 이게 산업의 핵심 트렌드 총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계들은 예. 이제 사전에 정의된 형식으로만 좀 움직여 왔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가 하면 네. 이제 외부 센서 같은 걸 통해서 받아들인 그 입력에 기반해서 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이제 시점까지 왔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한다. 이걸 우리가 네. 이제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추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GPU 같은 추론 이제 성능이 들어야 되고요. 추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에 기존에 정해진 일만 하던 모든 로봇과 네. 자율주행들의 이런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예.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예.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동안 AI가 사실 LLM 같은 언어 모델은 형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생성형 AI다. 네. 또 에이전트 AI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이제 피지컬 AI 좀 짧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표준화된 산업 분류표는 아닌데 네. 그동안에는 이제 형체가 있는 AI를 우리가 인바디드 AI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불러왔어요. 예. 형체가 있다. 인바디드 AI. 어. 그런데 이제 인바디드 AI가 이제 표현하는 게 그동안 모든 AI는 소프트웨어 형태로서 예.
그러니까 그 무형이었지 않습니까? 무형에. 근데 실질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기계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섹터로 부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인바디드라는 말을 썼다가 네. 최근에는 그 대용어로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 분류표상 이게 공식화된 분류가 아니다 보니까 예. 시장 규모를 집계할 때도 그럼 뭐가 피지컬이고 뭐가 아니냐 예. 좀 혼선이 있고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로봇 전체 로보틱스 시장 규모가 지금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500억 달러. 이게 한 5년 내에 한 1,000억 달러 정도까지 갈 거라고 봐요. 이게 모든 로봇 시장이고요. 전체 로봇 시장. 근데 로봇 자체가 또 피지컬 AI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일부, 로봇의 일부가 합쳐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가장 근접한 거는 인바디드 AI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시장이고요. 그게 지금은 한 45억 달러 정도 시장이에요. 예. 이게 좀 더 커져서 예. 한 5년 내에 2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230억 달러 정도로 커질 거고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이 네.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 좀 예측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뭐 몸에 나타나는 기계가 이제 AI를 품어서 스스로 움직인다. 현실적인 유형이 된 거죠. 그런 실제로. 거죠. 예.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게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얘기했는데 네. 우선 뭐 여러 나라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도 있고 해외 기업도 있는데 자율주행과 로봇을 두 축을 피지컬 AI 두 축이라고 본다면 네. 어떤 기업들이 좀 가장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율주행차라고 하시면은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유튜브나 SNS 영상을 통해서 그 FSD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단 이제 테슬라의 FSD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4.0에서만 구동된다는 점 그리고 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 이게 지금 장벽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구글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웨이모는 특정 도시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정 도시에서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예.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오스틴 등에서 네.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런던이랑 일본 도쿄에서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CES에 가신 분들이 SNS에 많이 올리시고 계신데요. 네. 아마존의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주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크. 예.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이 약간 PBV라고 하는 그런 차량이 샌프란시스코랑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이제 자율주행이고 네, 자율주행이고. 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어제 열린 그 지리 자동차의 미디어 데이에서 예. G-ADS를 발표했어요. 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예.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예. 레벨 3라는 거는 핸들을 놔도 되지만 결국 개입이 필요할 때는 운전을 해야 되는 레벨 3까지는 인간이 운전석에 있어야 되나요? 예, 네. 운전석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로봇 기업들은 좀 대략 뭐 어느 군데가 있는지. 뭐 현대자동차의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따 자세히 그건 얘기하고. 자세히 네. 얘기하고 저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 두 개를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디짓이라고 해서 약간 청록색으로 돼 있는 로봇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예. 이게 지금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거나 아니면 피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 2024년도부터 활용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트리라고 해서 유니트리 참 유명하죠. 예, 네. 뭐 태극권을 한다든지 이런 뭐 공중제비를 돈다든지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예. 원래 이 회사가 사족 로봇 그러니까 로봇 개를 만들던 회사예요. 예, 예. 그래서 산업용이나 연구소에서 쓰이고 있던 거를 데이터를 모았고 네. 이제 휴머노이드로 해서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나 아니면 시장의 평가를 보면 네. 피킹을 하는 손으로 짚는 게 좀 한계가 있다. 어. 이렇게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네요. 네. 로봇과 지금 자율주행차 몇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CES 2026에서 좀 주목을 끄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벤츠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1분기에 이제 도로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나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놓는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떻게 뭐 테슬라와 어떻게 달라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예.
센서부터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이제 가지고 왔었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추론의 기능이 들어가면 이제 그동안에 그 센서 데이터를 더 방대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예. 더 빠르게 처리를 해야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동적인 대응의 자율주행이었다가 예.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칩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이걸 다 만들 수도 있겠으나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선보인 이제 그 알파마요라는 제품은 뭐냐면 알파마요. 예,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수집하는 모든 센싱 데이터를 예.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예.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아. 여기서 추론까지 가능하게 해서 어. 그 다음에 또 기존의 회사 가지고 벤츠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랑 연합을 해서 예.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줬다라고 플랫폼을 얘기를 하시면 만든 이제 건데.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 소위 지금의 대세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는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구동장치나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이 생태계가 더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겠죠. SDV가 되고. 예.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공장형에 집어넣으면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은 전부 다 모든 체계를 앞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바꾸는 거고 예.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GPU랑 CPU가 모두 갖춰져 있는 하나의 칩셋으로 어. 얘만 갖고 오면 예. 기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얘한테 집어넣고 예. 그럼 얘가 처리하고 추론까지 끝내줘요. 어. 그 끝난 추론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합쳐버리면 예. 자기만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뛰어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지금 벤츠와 1분기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를 구동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노리는 건 바로 그런 시장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자기가 모든 걸 내재화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테슬라하고 달리 모든 회사가 현대자동차도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가지고 와서 예. 그 플랫폼 하에 이제 추론 기능을 집어넣은 네. 자율주행을 더 강화하는 어. 어떤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 경쟁이 대표님 그러면 예. 지금 교수님 설명한 대로 엔비디아 플랫폼을 장착한 자동차 군단 대 자율주행차는 네. 테슬라의 군단 이 두 세력이 이제 시장 경쟁을 하는 겁니까 자율주행차 놓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예.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일각에서 커뮤니티 같은데 보시면 예.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예. 소나타의 가격으로 포르쉐의 제로백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네. 차량 자체의 성능에 대한 거는 커머더티화가 되는 경향이 상품이 있어요. 되니까. 예, 그렇게 그냥 일반화되기 때문에 일반화되고. 차별화되는 건 결국 자율주행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거고 예.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나 그 시장을 노린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이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개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는데 테슬라가 그러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 내세우고 있는 이제 네. FSD란 게 예. 말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브로 돼 있지만 완전 실제로는 자율주행차로 돼 현재로 있지만. 레벨 2 수준이거든요. 레벨 2라 그러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운전자가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어. 그러니까 차량 보조 시스템인 거예요. 레벨 예. 2까지는. 근데 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의도적으로 레벨 4는 안 가고 있고 예. 레벨 2에 머물러서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강자 전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예. 당분간은 바로 레벨 5로 가기 전까지는 예. 레벨 3, 레벨 4는 워낙 시장이 작아서 많은 회사들 사실은 잘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테슬라 전략은 레벨 2에서의 최강자였는데 예. 이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치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추론이라는 거고요. 추론. 그 추론을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외부 데이터가 방대하거든요. 예.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 처리하기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GPU라는 애가 탑재가 돼서 예.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예. 이 정보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추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던데 뭐 운행 중에 공이 날라오면 아 이게 이제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걸 탁
순식간에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신호를 감지해야 되고요. 예.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드론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드론 데이터, 센싱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서 예. 그 정보를 빨리 이제 처리한 다음에 그 추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앞서 있는 게 지금 이제 GPU고 예. 거기를 치고 나가는 게 지금 엔비디아 전략이고 예. 아무리 테슬라가 자기 스스로 이제 내재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된 엔비디아가 좀 날 거라는 시장 기대가 더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전기차 절대 판매 대수는 지금 중국의 바이두한테 떨어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참 그래도 꾸준히 오래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엔비디아의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주가도 좀 자신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형 에코시스템이지만 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그 IT 기기들이 발전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 대 맥, 네. 안드로이드 대 애플 iOS. 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애플 제품은 폐쇄적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어제 젠슨 왕이 발표한 걸 보면 네. 엔비디아 진영에는 그 벤츠도 들어가 있지만 네. 스텔란티스라고 스텔란티스. 그, 예, 네. 피아트랑 크라이슬러랑 예. 그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들어가 있고 또 중국의 BYD나 GWM이나 아니면은 그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완성차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티어 1의 하드웨어 파트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쉬나 예. 아니면 마그나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파편화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네. 테슬라가 뭐 이렇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오히려 커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사업자가 아니고 예.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AI 컴퓨팅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 네. 그 블룸버그에서 되게 재밌는 인터뷰가 쇼츠로 올라왔는데 뭐예요? 그 젠슨 왕이 발표하던 당시에 예. 일론 머스크가 그냥 스마일리라는 트윗을 올렸어요. 뭐 그래 무슨 예, 뜻이죠? 그거? 그냥 재밌다라고 재밌다? 약간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네. 아니고 올렸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젠슨 왕에게 블룸버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 올렸던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미 그쪽은 되게 잘하고 있고 젠슨 왕 다운 발언이긴 했지만 그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 함께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두 회사는 엄청난 협력 관계긴 하거든요. 예. 프레네미 같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에 의해서 또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맹스라는 자회사에서 내놓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네네. 그 성능을 좀 교수님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저희도 한번 이제 화면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성능 아틀라스의. 뭐 주요 스펙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걔가 이제 우리가 관절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이제 로봇이 공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예.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거를 처리하기 위한 관절이 우리가 보통 244개 정도로 보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 아틀라스가 보여준 게 약 56개의 자유도를 보여줬어요. 56개 예. 자유도. 그 네. 지금 대부분의 로봇 수준이 20개에서 한 40개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예. 이 대단한 수준을 보여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얘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약 50kg까지 시연을 했다는 점. 예. 그다음에 재밌는 점이 이제 배터리를 자동 교체하는 걸 그러니까 다 지원했어요. 달아지면 자기가 가서 자동으로 교체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야. 그 이걸 종합했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놀랐던 점은 뭐냐면 결국은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표방한 게 2028년에 예. 이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해서 어. 연간 3만 대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걸 하기 위한 로봇이 그러면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들 수 네. 있는 무게, 무게, 그다음에 관절 움직임, 움직임. 배터리 교체 예.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동안이 이제 말한 게 허언이 아니라 예. 2028년 정도에 이 정도 로봇이면 3만 대 양산이 이게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시장이 이제 빠르게 반응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팩터로 보면 지금까지 기대했던 스펙 이상으로 많은 걸 보여줬고요. 예. 결국 그래서 더 강화되는 시점으로 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구글 딥마인드하고 제휴하겠다. 구글 딥마인드와 예, 그럼 발표했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딥마인드 결국에는 아까 말한 추론 기능의 또 핵심이거든요. 추론. 그러니까 네. 추론이란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 로봇이 돌발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돌발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게 추론입니까? 추론인데 예. 지금까지 방식은 A가 발생하면 B로 대처하고 B가 발생하면 C로 대처하고 사전에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네, 사전에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만 하는 근데 건데. 이렇게 해서 주입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럼 얘가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돌발상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봤을 때 스스로 플랜하고 가기 위해서는 예. 자체의 추론 기능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말한 추론이 아. 기존의 로봇과 가장 달라지는 점이 예. 기존의 로봇은 인간 전문가가 사전에 지시한 바를 그대로 충실히 따르는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바라는 피지컬 AI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외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플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지시한 바가 없어도 없어도. 발생된 상황에서 자기가 돌발 상황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체에서 특히 자동차 제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많이 그렇죠.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장의 스탑 로스가 워낙 커서 웬만하면 로봇을 잘 안 집어넣었던 건데 예. 그게 대처가 되면 상당 부분 로봇이 다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 3만 대 생산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 대단한 건데 되겠다 이 정도면 관절을 봤을 때나 무게를 예. 봤을 때나 이걸 보여주는 시연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태호 대표님, 이 지금 예. 현대차 아틀라스의 놀라운 관절 자유도라든지 네네. 무게 들 수 있는 걸 봤는데 사실 그동안 로봇 하면 네. 잠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중국 회사들이었잖아요. 예, 예. 대단한 회사들이 많은데 중국의 기술력, 로봇 기술력, 중국 회사들의 실력, 아까 뭐 유니트리였습니까? 예. 이런 회사들의 실력을 보면 어때요? 뭐 시연하는 거를 저는 11월 달에 해외 컨퍼런스에서 보긴 했는데 네. 놀랍기는 합니다. 놀랍기는 하고 좀 화려하죠. 화려하긴 한데 저는 결국에는 근데 그때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서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로요. 조정을 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이 결합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네. 그냥 좋은 장치가 하나 돼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의 삶은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국이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건 중국이건 네. 로봇 산업에서 경쟁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켜서 예. 이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느냐 아니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틀라스 그 운동 동작도 봤고 예. 50km 들 수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저 정도 기술에서 지금 2028년에 미국 예, 예. 신공장이잖아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배치한다는데 네. 지금 기술력 봐서는 그게 지금 이병혁 교수님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리 된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장에 이게 뭐 연간 3만 대씩 생산해서 배치를 한다면 전 세계가 이 공장에 아틀라스로 만약에 다 배치가 된다? 생산 현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뭐 일단 현대 자동차 그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예. 바로 2028년도에 3만 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올해는 일단 미국 내에 로봇 메타플랜트 예.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 실제 공장이란 동일한 환경을 갖춘 훈련 센터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초기 학습시키고 예.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예. 그 이 메가플랜트에서 첫 임무가 주어지는 건 부품에 대한 서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예, 그러니까 조립 순서에 맞춰서 부품을 정리하고 라인에 공급하는 반복적이지만 정확도가 매우 필요한 업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에 투입되는데요. 네. 뭐 무거운 시트를 차체에 안착시키거나 볼트를 체결하거나 예. 배선 연결을 하거나 네.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예.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디지털 동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 반복적으로 50kg 어치의 부품을 드는 작업이나 예.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도장 공정, 네. 그리고 소음이 심한 프레스 공정 등,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곳에 네.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그 일반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네. 산업재해를 어떻게 보면 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긴장할 것 같아요. 로봇으로 다 대치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일을 해버리면 내 일자리 어디로 갈까? 나는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이 피지컬 AI가 이제 트렌드로 작용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고 이게 삶에도 확실하게 적응이 된다면 거기에 아까 들어가는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자율주행 플랫폼에도 대부분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 만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득을 보게 될까요? 피지컬 AI. 요번에 사실 뭐 엔비디아 때문에 제가 많이 좀 묻혔는데 예. LG가 요번에 이제 빨래 개는 로봇을 한번 소개한 적이 보여줬는데.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물체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크기가 고정되고 이게 딱딱한 물체를 잡는 것과 빨래는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거죠. 부드럽고 또 이게. 흐물흐물거리는 거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어렵죠. 훨씬 그래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형체가 있지를 않으니까. 예. 근데 형체가 있지 않은 거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만한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또 이제 추론 얘기가 나오는데 추론.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받아들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해요. 메모리가. 그래서 더 많은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집적해서 그걸로 예.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가 된다는 또 한 축은 네.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이제 뭐 가정부 로봇도 생기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다양한 로봇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가정에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예. 그럼 센서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메모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 디램 메모리 시장이 없어지니 많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 몇십 년간은 계속 이 디램 메모리는 네.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예. 이게 좀 더 계속 이제 플랫폼화가 돼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더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하기 위한 플랫폼화된. 예. 그럼 거기에 기본 탑재해야 될 게 CPU, GPU, 메모리. 메모리. 이 세 개가 늘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시장은 계속 무궁무해지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네. 물론 이제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자기들만이 이런 최첨단들을 갈 수 있냐라는 또 도전은 받겠지만 도전이고 중국도 있고 미국. 적어도 메모리 시장이 계속 갈 수는 있다. 아, 라는 그러나 거는 이제 너무나 자명한 게 예. 더 많은 센서를 더 이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네.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대표님께 짧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피지컬 AI 전환 속도에 맞춰서 조금 지금 방금 우리 큰 회사들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국내에서 여기에 조금 더 뭐 부품 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회사 중에 조금 주목하는 그런 회사들 좀 있습니까? 제가 그 네. 우리나라 부품 회사 쪽은 이번에 엔비디아 소개 영상에 올라온 그 국내 로봇 회사가 좀 인상 깊었고요. 예. 아이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그래요? 좀 인상 깊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세상으로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 현황과 향후 미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교수 그리고 이태호 피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장중한테 4,600을 돌파했습니다.
상장기수 펀드 ETF 시장도 신바람이 났는데요. ETF 순자산 총액이 어느새 300조 원을 넘어섰죠. 어떤 ETF에 자산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ETF 벌써 300조 원이 넘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21년에 예. ETF 업계에 몸담았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업계 전체 수건 사업이 1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조만 돼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2021년이니까 2025년 끝난 지 4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300조. 그리고 네. 또 저희 회사 자체 ETF 사이즈만 해도 100조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정말 저도 ETF 업계에 몸담고 있지만 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주식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가 좀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ETF를 많이 사는데 ETF 상장 종목도 굉장히 많죠. 어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네. ETF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ETF를 찾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작업 중에 또 하나가 비슷비슷해요. 네, 하나가 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장 ETF 1,000개 넘었어요. 1000개 네, 넘습니까? 1,058개고요. 예. 그리고 순자산 합계 물론 주가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겠지만 네. 306.8조. 306조. 네, 제가 어제 이제 원고 작성할 때 네. 그렇게 숫자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1,000개나 넘는 ETF가 상장되어 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ETF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정하는 기초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ETF를 좀 고르는 작업도 많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0개가 훨씬 넘는데 네. 순자산 가장 많은 종목 그리고 크게 대부분 개인들이 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ETF는 뭐였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1,058개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ETF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한국 지수냐 아니면 뭐 미국 미국 지수냐 지수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뭐 어떻게 본다면 좀 한편 안타깝긴 하지만 S&P 500입니다. S&P 500. 네, 아. 타이거 미국 S&P 500이 13.01조. 그러니까 13조 원을 살짝 넘는 금액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그 동안에는 참 국내 주식보다는 높았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2등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예, 200. 코덱스 200이 12.6조 네. 2등 차지하고 있고요. 네. 아마 3등은 좀 아마 평상시에 ETF에 관심이 없으신다면 모르실 텐데 뭐예요? 혹시 파킹형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못 들어봤는데요. 파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성 유동성이 있을 때 잠깐 돈을 맡겨놓는 계좌를 파킹형 예금 계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ETF도 그런 성격의 ETF가 있는데요. 네. 코덱스 CD금리 액티브가 8.69조 원, 그러니까 8.8조 7천억 원 정도로 3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원하는 ETF를 사기 전에 살짝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CD금리를 기초로 해서 일종의 합성 형태로 구성된 ETF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잠시 현금 유동성이 있을 때 그리고 연금 계좌에 노는 돈이 있을 때 그때 잠깐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ETF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정리해 본다면 네. 역시 뭐니 해도 투자 업계에서는 S&P 500 S&P 미국이 500. 제일 좋아. 그래서 미국이 1등. 미국.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국도 코덱스. 좋아. 그래서 코스피 200이 2등. 그렇지만 남는 현금성 자금들을 약간 놓아둘래라고 네. 생각하는 CD 금리 ETF가 3등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주로 대부분 산 거죠? 기관보다 이게. 예, 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들이 똑같은 산 거죠? 게 맞고요. 실제로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산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예, 역시 역시 S&P 1위 순자산 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ETF를 네. 3조 6천억 정도 샀어요. 아, 그러네요. 네, 3조 6천억 정도 샀고요. 예. 그리고 2위가 이거는 약간 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곧버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곧버스 2배로 올라가는 거. 2배로 마이너스로 인버스로 2배로 마이너스로. 마스, 네. 그렇게 리스크 위험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ETF 그러면은 과거에는 네. 레버리지, 예.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파생형 ETF를 축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본다면 약간 투기적인 매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개인들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생형 ETF를 통해서 일종의 투기적인 매매를 했었는데요. 네. 워낙 작년에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젠간 언젠간 떨어질 거지. 거다.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인버스 2X 즉 곧버스 ETF를 두 번째로 많이 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세 번째도 인상적인 S&P. 것보다는 코피가 좀 낫겠네요. 그래서 요즘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인버스 레버리지를 산 개인 투자들이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글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ETF는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예, 뭐 반대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를 사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겠죠. 뭐 그냥 일반적인 네. 한 배짜리를 샀던 것보다 두 배짜리를 샀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등도 S&P 500, 4등도 나스닥 100, 그리고 5등도 코스피 200. 그래서 지수형 중심으로 개인 투자들은 많이 샀고 그리고 뭐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반대로 배팅하는 매수세도 많았다라는 것을 2025년에 개인 투자들 ETF 매매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TF가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 300조를 넘어선 것은 아무래도 이 퇴직연금이 가입하면서 이렇게 커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불어났죠? 제가 2021년에 몸담았을 때만 해도 예. 트렌드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모아가자 이런 개념보다는 먹고 팔자. 먹고 팔자. 네. 일종의 트레이딩 개념으로 ETF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네. 그 트렌드가 2023년부터 바뀐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S&P 500 중심으로 나스닥 100 중심으로 미국 대표 지수를 많이 투자하기 시작하셨고요. 네. 미국 대표 지수를 투자하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안심. 안심. 그러니까 안전하겠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랬겠네요.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오르면 팔고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지면 사고 이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면 예. 미국은 꾸준히 오르니까 모아가자. 네. 월급 나오면 모아가고 연금에 돈 들어오면 모아가고 이런 모아가는 투자가 2023년부터 변화의 핵심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계속 연금 계좌는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연금 계좌 인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계좌에서 미국 대표 지수, 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100 예. 이런 투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네,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예를 들면 S&P 500 같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그런 ETF에 투자를 한 퇴직자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겠네요. 연금을 그렇습니다. 그 소극적으로 뭐 연금 보장형 같은 거 한 사람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스노우볼이라는 용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스노우볼이 뭐냐면 우리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예. 조금 그러니까 눈덩이가 작을 때에는 네. 아무리 열심히 굴려도 눈덩어리가 금방금방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눈덩어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조금만 밀어도 금방금방 불게 되거든요. 네. 이 스노우볼 효과가 연금 계좌랑 접목을 하면서 네. 굉장히 파괴력, 특히 ETF 시장의 파괴력을 굉장히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ETF가 늘어난다는 건 그동안 수익률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네. 좋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수익률 측면은 어떻게 달랐어요? 결국은 ETF 시장이 300조까지 도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한국 증시도 좋았고 미국 증시도 좋았고 글로벌 증시도 좋았고 네. 채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크지 않냐? 그렇지만 한국에는 하방으로 배팅하는 ETF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요. 네, 네. 대부분 다 상승에 배팅하는 ETF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특히 미국 증시는 뭐 최근 3년간 너무나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증시는 최근 1년간 그리고 2026년 이후에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는 투자는 ETF 투자는 네. 포모 수준을 넘어서 거의 생존의 영역으로 네. 도달할 정도거든요. 즉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은 오래 살고 또 노후의 자산을 축적해야 되고 또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연금 투자, ETF 투자가 결국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양호한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ETF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ETF에 그래도 아까 이제 해외 ETF를 많이 샀지만 올해 들어서는 조금 국내 ETF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좋은데도 결국 ETF도 해외를 더 선호합니까?
일단은 연금 계좌와 안 연금 계좌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달라요 성향이? 예, 성향이 다릅니다. 연금 계좌는 결국은 당장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나의 노후를 대비한 거니까 네. 이쪽에서는 역시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니즈가 강합니다. 아, 연금 계좌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한국도 시장이 좋지 않냐라고 네. 반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네. 여전히 연금 계좌에서는 S&P 500, 나스닥 100 아니면 미국 테크 네. 이런 쪽에 치중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 그냥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뭐 우리 지수. 작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네. 조방원뿐만 조방원. 아니라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는 지수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에만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타이거 200이라든지 네. 이런 지수형 상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는 약간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더라도 역시 S&P 500이야라는 심리가 느껴지고요. 네. 나머지 계좌들 중에서는 한국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에 투자해야 돼, 반도체에 투자해야 돼, 테크 탑10에 투자해야 돼 이런 성향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이 S&P 500이 그동안에 사실 작년만 해도 우리 S&P 500 지수가 우리 코스피보다 훨씬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선호도가 있고 올해도 상승세를 보면 우리 시장이 좋은데 여전히 그래도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해서 S&P 500을 좀 선호하는데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AI, 피지컬 AI 붐을 타고 네. 이제 관련 ETF를 좀 꽤 각광을 받고 있던데 많이 네. 좀 출시하고 있잖아요. 미래에서 또 뭐 그런 걸 내놨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휴머노이드 관련? 결국은 휴머노이드 즉 AI 산업을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AI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반도체. 일종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쪽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이 이런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쪽. 뭐 이런 쪽도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쪽이 대표적인데 네.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CES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실생활에 들어오는 AI, 피지컬 AI도 AI.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역시 돈 버는 AI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돈 버는 AI는 반도체니까 반도체. 네, 반도체나 테크 기업이니까 선호도는 AI 반도체, 반도체.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AI 테크 탑10 이런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성장성, 잠재력을 본다면 역시 빨래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 와준다면 네. 부부싸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지컬 AI 쪽은 아직은 숫자, 수익은 안 나지만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 실생활에 들어올 거야. 이런 뭐 현실적인 반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피지컬 AI도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지컬 AI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로봇 관련들이 조금 부진해서 로봇 관련 이런 ETF에 들어가면 실제 수익률이 조금 기대를 할 수 없나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러네 피지컬 AI는 갈수록 커질 것 같아서 한번 그렇죠. 들어본 거죠. 어떤 네. 전망이 과연 정말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까? 로봇. 결국은 지금 계속 CES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AI라는 산업은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네. 챗GPT 쓰는 거 정도밖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네.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CES에서도 키노트에서 젠슨 황도 얘기를 했고 리사 수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런 피지컬 AI 시대가 어느 정도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온다면 예. 공장에 들어온다면 네. 제조업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노동력, 생산성, 성장성은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올해를 대표하는 테마는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워낙 좋은데 코스피 장중에 한때 4,600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락에 베팅하는 네. 그런 인버스 ETF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또 더군다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2배로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곧버스 네. 해외 시장에 사는 그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손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ETF를 매수하는 투자 관행에 대해서는. 결국은 금융이라는 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금융의 가장 예. 기본적인 속성이었고 예. ETF도 투자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투기적인 매매 또는 파생형 ETF를 활용한 예. 그런 트레이딩 성격의 매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은 AI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트렌드, 헤게머니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즉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 정도면 고점이야,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연간 전망할 때 벌써 5,200, 네. 뭐 6,000, 7,000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니까 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인버스,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전략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오히려 약간 보험 차원에서 네.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들고 있어. 이런 분들이 좀 보험 차원에서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새 증시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목표치를 증권회사들이 이제 계속 높여가고 있을 만큼 시장이 좋은데 올 한 해 ETF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주목을 기울여야 될 것 있다면 뭐들 들 수 있을까요? 결국 작년에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걸 꼼꼼하게 좀 뜯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아이러니하게도 S&P 500이나 뭐 고버스 같은 ETF도 많이 사긴 했지만 네. 금도 많이 사셨습니다. 금 ETF. 네, 금 현물 ETF도 그래요? 많이 사셨고요. 예. 그리고 커버드 콜이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본다면 그건 월배당. 뭐죠? 커버드 콜을 하는 걸? 커버드 콜은 일종의 상승을 좀 막는 대신에 예. 그 정도까지 기초자산이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한 인컴을 분배로 주겠다라는 성격입니다. 상승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네. 그만큼까지 상승이 안 오면은 발생한 인컴을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서 일종의 월배당 형태로 인컴 형태로 분배를 주겠다라는 인기가 그렇게 목적입니다. 높았습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었는데 예. 그 연금 계좌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노후를 대비하겠다라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나는 이미 노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후 그 연금 자산에서 돈을 빼다가 생활비로 쓰겠다. 이런 니즈들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비를 쓰려면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지 않고 하려면 배당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 배당 성향을 강조한 ETF가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개인들 순매수가 많이 붙었는데요. 예.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나는 올해도 장이 좋을 거니까 무조건 상승으로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니야, 난 금이나 커버드콜 ETF로 어느 정도 인출할래, 안정성을 보강할래 이런 심리도 좀 엿봤거든요. 네. 그 엿봤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올해도 작년처럼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어느 정도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AI 산업과 관련된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네, 올해는 좀 위험관리 차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일단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 하십시오. 네. 그렇지만 금이라든지 아니면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성도 아니면 현금 인출도 좀 이루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네. 어떤 종목이 좋아요? 아니면 어떤 나의 종목은 네. 안 올랐는데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은 어찌됐건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좀 심플하게 지수. 네, 지수에만 투자해도 수익 네. 낼 수 있으니까 좀 더 심플하게 네.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수를 추정하고 조금 안전하고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관리 차원도 조금 신경을 쓰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ETF 300조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상에 머물던 AI와 다양한 기기에 장착됩니다.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해 팔다리로 움직이는 피지컬 AI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북미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뿐이겠습니까? 일상의 삶에도 파고들 겁니다. 현실로 다가온 피지컬 AI 시대, 우리의 의식과 기업의 인력 운영, 노동 법규 등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삶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